얼마 전 대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월 25일 한 한국인 부부가 여행을 목적으로 가오슝 공항을 통해 대만에 입국했었는데요. 당시 대만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온 이 부부에 대해 2주간의 격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만의 언론에 따르면 이 한국인 부부는 자가격리 기간을 하루 앞두고 호텔에서 빠져나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대만의 정부에서는 이 두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 인력과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색을 시작했죠. 그러던 4월 2일 이들은 타이베이 공항을 통해 한국에 귀국을 시도하다가 신원조회 도중 압송 사건의 당사자라는 것이 발각되어 현재는 한국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격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만의 현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어지며 대만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이 부부에게 자가격리 위반의 명목으로 1인당 613만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됐었는데 이 부부는 그것마저 무시하고 출국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한국인이 왜 대만법을 따라야 하냐 라는 발언을 하여 대만 네티즌들은 물론 이 소식을 접한 한국의 네티즌들도 한국의 수치다, 타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대신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 라며 부끄러움을 표했는데요. 이후 한국에 입국하려 했던 대만인이 격리비용 부담을 거부하여 한국에서 추방되자 대만에서도 이 한국인 부부를 구속시키겠다는 경고를 하며 한국과 대만의 외교 관계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충격적인 반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부가 사실 국적만 한국분일 중국인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화교였고 일부 네티즌들의 제보에 의하면 대륙 출신도 아닌 대만 출신의 화교라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이들의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또 두 번째 충격적인 반전 사실이 밝혀집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니 이 부부는 2주일 즉 14일간의 격리 수칙을 모두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만에 입국했던 날짜는 2월 25일인데요. 올해는 윤년이기 때문에 2월은 29일까지 있었고 결국 3월 9일까지가 14일을 꽉 채운 격리 기간인 셈이죠. 그래서 이들은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꽉 채우고 난 후 3월 10일에 외출을 하였는데요. 대만 당국에서는 윤년을 고려하지 못하여 3월 11일부터 외출이 가능한 기간으로 계산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부는 호텔에서 떠나고 난 후 20여일여간 줄곧 이동을 하며 여행을 했기 때문에 당국에서의 연락은 당연히 받기 힘들었고 당국에서도 이들의 위치를 추적하기 어려웠던 것인데 대만의 언론에서는 이것을 자극적으로 보도하여 마치 한국인 부부가 대만을 농락하는 듯이 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부부는 자신들의 계산과 대만 정부 간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을 뿐인데 대만의 언론에서는 자신들을 매장시키려는 듯이 말하고 있고 대만의 언론을 믿은 한국에서도 자신들을 욕하고 있으니 우리는 14일에 정확하게 지켰는데 왜 대만에서 임의로 15일로 늘린 것을 따르지 못했다고 이 정도로 심하게 욕을 먹어야 하냐 라며 항의했던 것을 대만의 언론에서는 또 그들은 한국인이 왜 대만의 법을 따라야 하냐 라는 항의를 한다고 전하며 대만에서의 혐한 감정에 불을 지폈던 것이죠. 즉 이번 사건은 단지 착오에 의한 해프닝이었고 부부도 대만 정부의 입장을 계속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공항에서 적발되어서야 뭔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후에는 당국의 지시에 얌전히 따르고 있었는데 오직 대만의 언론에서만 혐한 감정을 조장하기 위해 사건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자 한국 네티즌들은 대만의 언론은 믿으면 안 된다 라며 분개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2017년경 대만의 한 방송국에서는 한국 여성이 한 달 동안 대만에서 무전취식했다라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다루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여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대만의 한 국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43세의 한국인 여성이라는 신상을 공개했죠. 그런데 막상 이 사진 속의 여성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28세이고 대만에 가보기는커녕 태어나서 한국 땅을 떠나본 적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국내 방송사에서는 대만의 해당 방송사 측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대만의 방송사에서는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대만의 방송사에서 대대적으로 공개했던 그녀의 사진은 그녀가 SNS에 올려놓은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던 것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동안 국내에서는 사건을 조작해서 혐한을 하는 대만이라며 대만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대만은 한국에 대한 질투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꼬투리를 잡으려 애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만은 과거 한국보다 훨씬 선진국이었지만 2003년 이후 GDP가 한국에게 역전당하여 현재는 1인당 명목 GDP 기준 한국은 33,300달러, 대만은 25,000달러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한창 추월당했을 시기에는 한국에 대한 반감을 대놓고 보였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혐한의 감정을 그렇게 대놓고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틈만 나면 혐한의 여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만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중국발 위기가 터졌을 때에는 한국에 비해 훨씬 엄격한 봉쇄 정책을 펼치며 국가의 위기를 방어했던 대만은 자신들의 대응 능력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막상 해외 수많은 언론들은 대만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온통 한국에게만 관심을 주니 질투가 폭발한 것입니다. 대만의 한 언론에서마저 한국은 쇄국을 하지 않고도 초고속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라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다루며 방역 정책마저 한국에게 패배했다는 인식이 대만 내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반면 초창기 쇄국 정책으로 인해 세계 1위 방역국이라며 자부했던 대만은 최근 각종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며 사재기가 하나도 없는 한국을 부러워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러한 여론을 엎어버리고자 하는 대만의 언론에서 고의적으로 혐한을 조장하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국내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소식을 보면 대만의 이러한 질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당장 4월 10일 하루에 나온 기사만 해도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우선 하늘길이 막혀버린 가봉에 갇힌 KT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 담당 직원 4명은 지난 2일 무사히 한국에 귀국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가봉이 한국산 키트 5만 개를 수입하기 위해 그 항공편으로 이들을 돌려보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쿠웨이트에서는 현재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인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쿠웨이트 특별 전세기를 통해 현지에 머물던 우리 교민 225명이 귀국하고 전세기가 돌아오는 편에는 우리 기업인들이 탑승하여 양 국간 의 경제교류는 물론이고 방역 협력도 하는 방안이죠. 이것은 오로지 쿠웨이트 정부가 한국의 방역 능력을 100% 신뢰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경제교류는 막히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에 가능했던 작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역시 이와 비슷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의 청와대에 전화를 하여 방역 협력을 요청하였는데요. 그는 한국에게 많은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앞으로 1, 2주가 우크라이나에게는 큰 고비로 예상되어 한국의 키트 및 의료물품 지원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측에서는 국내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도움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라고 답했는데요. 시간이 늦춰지면 아쉬운 것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제가 직접 지시하여 한국행 우크라이나 수송기에 한국 교민이 탑승하여 그들을 귀국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점을 꼭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며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열망을 보였죠. 프랑스는 2시간이 달하는 시간 동안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물었습니다. 4월 11일 기준 프랑스는 12만 명의 판정자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4월 1일 4,000명대에 비해 30배나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급하게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프랑스가 지금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역 성공 사례는 한국뿐이다 라고까지 말하며 프랑스는 그 절실함을 표했는데요.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프랑스의 GDP가 6% 감소할 것 같다며 이에 비해 0.1%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도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맥콘빌 미 육군 총장이 한국의 서욱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화하여 한국 육군의 위기 대응을 전 세계 미군에게 공유하고 싶다 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욱 육군 참모총장은 가장 유효했다고 생각되는 육군의 조치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로 판정자를 조기에 신속하게 분리한 것이며 개인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맥콘빌 총장은 한국 육군의 대응 조치는 주한미군을 통해 익히들어 알고 있다. 이 교훈을 전 세계 미군과 공유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모든 미군의 기준으로 정했다. 앞으로도 양국의 군사당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연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길 바란다 라고 답했죠.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세계적인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하는 탈레스 테이시라는 한국은 이번 위기 대응을 통해 열린 국가, 투명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사회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사태 이후 놀라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여 큰 화제를 몰았는데요.
중국의 경우 이번 위기에 투명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고객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인 안전을 무시했고, 이는 곧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제품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중국제가 싸지만 나쁘지 않다는 점에 많은 가중치를 받았지만, 이제는 싼값의 매력보다 안전과 투명성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는 거죠. 그에 반해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종식된다면 한국은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될 거라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허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특종을 통해서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 경로가 오는 15일 발간됩니다. 우드워드는 여기서 주한미군과 관련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책에는 트럼프의 실제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 트럼프는 전 세계는 우리 미국을 이용만 하고 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간이다. 나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 3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비용을 내고 있다면서 미국은 모든 사람이 빼앗아가고 싶은 돼지저금통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트럼프는 이 말을 하는 와중에 웃으면서 여러 차례 욕을 했다고 합니다. 광의비와 관련한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광의비를 더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오산 공군기지에서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헬기에서 브룩스는 한국의 역할을 높이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험프리스 기지를 건설하는데 100억 달러를 썼습니다. 이는 전체 건설비의 9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00억 달러는 당시 환율로 우리 돈 약 11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 많은 돈은 맞아. 근데 왜 한국인들은 이 기지를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의 전부를 내지 않았지? 이에 브룩스 사령관은 미국 법에 따라 민감한 자산 등에 대해서는 미국이 돈을 내고 관리를 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법적 규제가 없었다면 한국은 100% 비용을 다 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게 더 많은 방위비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평택기지 방문 후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평택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리로 된 큰 빌딩 3동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역에 있는 삼성 사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놀란 표정으로 저 건물들은 뭐지? 라고 물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삼성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이 이거다. 한국은 부자 나라다. 저 높은 고층 건물과 고속도로, 인프라들을 좀 봐라.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인이 모든 걸 다 내야 한다. 삼성 건물을 본 트럼프의 반응은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위비와 주한미군 얘기는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이 책에는 참모들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반대하자 갑자기 주한미군 감축을 들고 나온 정황도 담겼습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백악관과 내각 주요 인사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게리 콘 당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과 회의를 하며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반드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러고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콘 위원장은 트럼프의 대통령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 주도형으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올라 국내 총생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관세 부과에 대놓고 반대를 한 것이죠. 당시 백악관 예산국장도 콘 위원장을 거들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온 세계가 우리 미국에게서 이득만 취한다. 이제는 바꿀 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의 저자인 우드워드와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과 관련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한국을 신경 써야 하는가? 우리는 8,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 사실관계가
모두 틀렸습니다. 서울은 시애틀에서 약 5,100마일, 미국 동부 해안에서 약 7,0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드워드가 직접 적은 것입니다. 즉,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부자 나라다. 왜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하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아주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가? 한편 책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들도 대거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한 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을 계속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김 국무위원장이 발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남한 국방장관이 우리의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도발과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지속할 경우 우리 정부를 적으로 분류하겠다고 했다. 현재든 미래든 남한 군대는 나의 적이 될 수 없다. 당신이 언젠가 언급했듯 우리는 특별한 수단 없이도 강한 군대를 갖고 있으며 사실 한국군은 내 군대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김 국무위원장은 거듭 분노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연합훈련을 참가하는 주한미군을 상대로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더 싫은 것은 미군이 한국 국민의 이런 편집증적이고 과민한 반응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기분이 상했으며 당신에게 이런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다. 하지만 북한 측은 미국 측과의 회담이나 서신에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한 번도 주한미군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은 북한이 주한미군의 유지를 원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우드워드는 김 위원장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을 원하는 것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책에는 북한과 미국의 회담 당시 상황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 지시로 첫 번째 비핵화 중대 조치를 합의하러 가니 협력해달라. 트럼프 각하처럼 탁월한 정치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건 기쁘지만 기대했던 종전이 없어 유감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 27통 중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서로를 높여주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실제로는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드워드의 저서가 놀라운 건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 후속 조치로 종전선언을 기대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엄청났습니다.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외에 종전선언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국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을 위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평양에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틀에 걸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을 뿐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뒤 북한은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에 관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를 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한국전 종전선언을 이행할 것을 서둘러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약속을 먼저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식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